28세기 독일의 아주 조용한 도시에서 인류의 생각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은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마누엘 칸트.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혁명적인 사상가의 세계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평생을 단조롭게 살았던 한 남자의 머릿속에서 세상을 그야말로 뒤흔드는 생각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지적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따라가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칸트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가 마주해야 했던 지적인 전쟁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당대 철학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던 지식의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칸트가 제시한 그 혁명적인 새로운 길은 무엇이며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칸트라는 사람 그 자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의 조용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했던 삶은요, 그가 품었던 생각의 그 폭발적인 힘과는 정말 이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시인 하이니리 하이네는 칸트를 두고 이렇게까지 묘사했습니다. 칸트의 삶은 퀘닉스베르크라는 도시에서 평생을 톡신으로 살아간 그야말로 꼼꼼하고 기계적인 일상의 연속이었다고요. 그의 하루가 얼마나 예측 가능했냐면요, 이웃들이 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당시 유럽은 7년 전쟁,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같은 사건들로 그야말로 요동치던 격동의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조차도 칸트의 기계처럼 정확한 일상을 단 1분 1초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엄격하고 조용했던 그의 겉모습과 하이네가 파괴적이고 세계를 뒤흔는 사상이라고 표현했던 그의 머릿속 생각 사이에 엄청난 간극 말이에요. 이 조용한 학자의 머릿속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칸트의 철학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떠오른 영감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에 걸친 끈기 있는 사유의 결과물이었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어진 근대 과학과 철학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걸 알아내려는 거대한 시도였던 거죠. 말 그대로 수백 년간 쌓여온 인류 지식의 총결산 보고서였던 셈입니다. 칸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물려받은 생각의 세계, 즉 그 시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영역에선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뒀지만 또 다른 영역에선 완전한 실패를 겪고 있던 아주 극심한 모순의 시대였죠. 자, 저울의 한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엔 뉴턴의 물리학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던 과학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확실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울의 다른 한쪽에는 신, 도덕, 자유의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수백 년간 끝없는 논쟁과 혼돈만 가득했어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상황이 당시의 지식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던져진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째서 인간의 이성은 자연세가를 정복해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과 세계의 근원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에는 답을 못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두 개의 거대한 철학 진영이 나타나서 서로 격렬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각 진영은 확실한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길이다 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철학 전체를 거대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두 학파, 바로 합리론과 경험론 사이의 이 격렬한 충돌은 결국 철학을 막다른 길로 이끌고 맙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양쪽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먼저 합리론 진영부터 볼까요? 르네 데카르트 같은 사상가들이 대표주자였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학을 좀 봐.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하고 확실하잖아? 진짜 지식은 바로 저렇게 경험 같은 것과 상관없이 순수한 이성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거야. 합리론자들에게 현실 세계는 마치 거대한 기하학 문제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색이나 냄새 같은 감각적인 것들은 아직 불완전한 생각일 뿐이고 과학이 발전하면 결국 모든 것이 수학 공식처럼 깔끔하게 설명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꿈은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이 몇 가지 핵심 원리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착착 연역되는 그런 거대한 수학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자, 그 반대편 진영에는 경험론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로크 같은 사상가들이 이끌었죠.
그들은 합리론자들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성만으로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지식의 시작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야죠. 경험론자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텅 빈 석판, 즉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금이라는 물체를 보면서 노란색이라는 감각과 무거움이라는 감각이 항상 같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면서 지식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철학은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한쪽은 오직 머릿속의 순수한 이성만을 신뢰했고 다른 한쪽은 오직 바깥 세상에 대한 관찰과 경험만을 신뢰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이 둘의 싸움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명석하고 철저했던 경험론자 데이비드 휴미 등장합니다. 그는 경험론의 논리를 끝까지,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철학 전체에 그야말로 외통수를 선언해 버립니다. 휴은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원인이 결과를 낳는 바로 그 순간, 그 힘 자체를 정말로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휴메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번개가 번쩍 하는 것을 보고 잠시 후에 천둥이 우르릉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개가 천둥의 원인이라고 믿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은 번쩍임이라는 시각 경험과 천둥 소리라는 청각 경험, 딱 이 두 가지뿐입니다. 번개가 천둥을 만들어내는 그 신비한 힘이나 필연적인 연결 자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믿음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저 번개가 치면 을의 천둥이 치겠지라고 기대하게 되는 마음의 습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위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과관계가 단지 습관에 불과하다면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는 뉴턴의 물리학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학의 확실성과 객관적 지식에 대한 모든 주장이 순식간에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철학은 스스로를 완전한 마비 상태로 몰아넣은 셈이죠. 바로 이 휴메의 충격적인 결론이 칸트를 독단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이 모두 반쪽짜리 진실이었으며 이 막다른 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칸트가 제안한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주장하며 세상의 관점을 뒤집었던 것만큼이나 혁명적인, 그야말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철학은 우리의 마음이 바깥 세상을 수동적으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 가정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생각이 저 바깥 세상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만약 반대로 저 바깥 세상이 우리 생각의 틀에 맞춰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라면 어떨까? 칸트는 여기서 아주 멋진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과학자는 자연이라는 스승 앞에서 수동적으로 가르침을 기다리는 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성은 법정의 판사와 같아서 자연이라는 증인에게 판사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질문의 틀에 맞춰서 답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그는 이 새로운 방법을 비판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란 무작정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나 세계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즉 이성 그 자체의 성능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철저히 검토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마치 목수가 집을 짓기 전에 자신의 톱과 망치가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새로운 비판적 접근법 덕분에 칸트는 드디어 수백 년간 철학을 괴롭혀온 지식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문제의 진짜 열쇠가 한편으로는 수학처럼 절대적으로 확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험처럼 세상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문장들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본 거죠. 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 표가 나왔는데 저랑 같이 차근차근 뜯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로줄부터 볼게요. 분석 판단은 말 그대로 단어의 뜻을 풀이하는 문장입니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처럼요. 주어인 총각 안에 이미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뜻이 들어있죠. 새로운 정보는 없어요. 반면 종합 판단은 새로운 정보를 더해줍니다. 이 공은 빨갛다처럼요. 공이라는 단어만 봐서는 색깔을 알 수 없죠.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더해진 겁니다. 다음으로 세로줄을 보죠. 선험적이라는 말은 경험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후험적은 경험한 후에 비로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각은 미혼이다는 경험 없이도 아니까 선험적 분석 판단이 되고, 공은 빨갛다는 경험해야만 아니까 후험적 종합 판단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쉽죠?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칸입니다. 이것들은 경험 없이도 알 수 있는데 선험적, 동시에 세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는 종합 판단 문장들이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7 더하기 5는 10이다 라는 수학 명제를 생각해 보세요. 10이라는 개념은 7이나 5라는 개념 안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나온 새로운 정보죠. 그래서 이건 종합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과 7개와 5개를 모아서 일일이 더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경험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험적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휴미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리고 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미스테리한 존재, 선험적 종합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 칸트 철학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바로 이 질문, 어떻게 선험적 종합 판단은 가능한가? 이것이 칸트 철학의 심장부에 놓인 위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곧 과학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수백 년간 이어진 철학적 전쟁을 끝낼 열쇠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칸트가 과연 이 위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해 나가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학문은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확실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어떤 학문은 몇 세기가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끝없는 논쟁만 벌이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칸트는 당시의 뉴턴 물리학이 이룩한 그야말로 눈부시고 확실한 진보를 똑똑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형이상학이라는 분야는 혼란스럽고 결실 없는 논쟁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칸트가 보기에 이 극명한 차이는 그냥 이성이 부족해서, 이성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각자 다른 과제를 푸는데 완전히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학문과 실패한 학문은 애초에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갈래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두 학문의 길은 정말이지 극명하게 갈립니다. 과학은요, 마치 아주 견고한 설계도를 따라서 한 층 한 층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건설 현장 같았어요. 갈릴레오나 토리첼리 같은 사람들이 실험을 시작한 이후로 물리학은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들을 축적해 나갔죠. 그런데 형이상학은 어땠을까요? 칸트의 눈에 비친 형이상학은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저마다 자기 깃발을 내걸고 엄청나게 싸웠지만 결국 한 뼘의 땅도 확실하게 차지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행공과 퇴각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칸트는 이 차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대체 과학은 무슨 비밀스러운 방법이라도 가졌길래 저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서 칸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신이나 영혼 같은 형이상학의 연구 대상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그 다시 말해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거죠. 그는 문제의 핵심을 저 바깥 세계에서 우리 정신의 내부, 즉 지식의 구조 그 자체로 옮겨왔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칸트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지는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칸트가 발견한 과학적 성공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 설계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칸트는 이전 철학자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오해했던 아주 특별한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확실한 지식의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밀 열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형식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분석 판단이라는 건요,
뭐랄까 사실상 단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총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 안에는 이미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남성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라는 문장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풀어 설명할 뿐이죠.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문장 안의 단어 뜻만 분석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 같은 합리론 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식의 형태였죠. 반면에 종합 판단은 완전히 새로운 발견에 가깝습니다. 공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빨갛다는 정보가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경험, 즉 우리 눈으로 직접 관찰을 통해서만 이 공이라는 개념과 빨갛다는 개념, 이 두 개의 별개 개념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종합해내는 방식, 이건 로크나 흉 같은 경험론 철학자들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선험적이라는 말, 즉 아프리오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앞서는 것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앞서느냐? 바로 경험보다 앞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2개씩을 다 모아서 더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경험 이전에 순수한 이성의 활동만으로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입니다. 후엄적, 즉 포스테리오리는 그 반대겠죠. 뒤따르는 것으로부터라는 뜻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밖에 비가 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창밖을 내다보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이 지식은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일지 몰라도 몇 시간 뒤에는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보편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 지식의 지도를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먼저 왼쪽 위를 보세요. 선염적 분석 판단.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 처럼 이성만으로 참이라는 걸 아는 합리론의 영역이죠. 이제 오른쪽 아래로 가볼까요? 후엄적 종합 판단. 이 공은 빨갛다. 처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경험론의 영역입니다. 왼쪽 아래는 불가능한 조합이니 일단 넘어가고요. 진짜 문제는 바로 저기 텅 비어있는 오른쪽 위칸 선염적 종합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철학계의 거대한 미스터리였던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칸트가 던진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경험도 해보기 전에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그것도 무조건 참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선험적이면서 동시에 종합적인 판단. 이건 뭐 거의 마법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칸트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식이야말로 수학과 물리학의 성공을 단단하게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형이상학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 그냥 추상적인 퍼즐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학을 좀 볼까요? 7 더하기 5는 12라는 명제는 언뜻 보면 분석 판단처럼 보이지만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과 5 그리고 더하기라는 개념을 아무리 뜯어보고 분석해봐도 그 안에서 12라는 답이 저절로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7 더하기 5라는 개념은 그저 두 숫자의 합을 의미할 뿐이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직관의 힘을 빌려서 7과 5를 연결하고 12라는 새로운 결과를 종합해내야만 합니다.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다 경험해보고 나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구나 하고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원리를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의 이런저런 경험들을 질서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칸트가 그토록 존경했던 과학의 토대 자체가 바로 이 미스테리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의 정점,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칸트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철학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걸 스스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옛날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주장하면서 천문학의 관점을 180도 뒤집어 놓았잖아요. 칸트는 철학의 관점을 바로 그렇게 뒤집었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철학자들은 우리 마음이 마치 거울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을 수동적으로 비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대상과 똑같아야만 참이라고 보았죠. 그런데 칸트는 정반대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마음의 구조에 맞춰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정신이 경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칸트의 비유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성은 더 이상 자연이라는 스승 앞에서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성은 법정에선 재판관이에요. 자연이라는 증인을 앞에 딱 세워두고 자기가 미리 준비한 질문 목록, 즉 이성의 원리들을 가지고 집요하게 신문하는 거죠.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는가?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실체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과학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 뭐냐? 바로 우리 이성이 자연에게 끈질기게 묻기를 고집하는 바로 그 질문들이었던 셈이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가져온 이 심오한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인과율 같은 자연 법칙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100%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법칙들이 세상 자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정신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의 기본으로 내장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규칙이 없으면 애초에 세상을 질서 있는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엄적 종합 판단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한 칸트의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신이 세상에 부여한다는 그 기본 규칙, 그 경험의 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대체 뭘까요? 칸트 혁명의 첫 번째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통해서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칸트의 이전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두 거인의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뉴턴이 있었어요.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텅 비어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대한 그릇으로 봤습니다. 이 그릇 안에 우주의 모든 사물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라이프니츠가 있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단지 사물들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 A 옆에 B가 있다거나 C 이후에 D가 일어났다 같은 순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칸트는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의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무슨 유령 같은 비현실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라이프니츠의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도 하기 전에 기하학 같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칸트의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 저 바깥 세계에 있는 그릇도 아니고 사물들의 관계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들은 우리 정신에 내장된 인식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 정신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로 벗을 수 없는 안경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파란색 렌즈의 안경을 쓰고 태어났다면 세상 모든 것을 푸르스름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공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 내면과 외부의 모든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비로소 경험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시간과 공간은 정말 놀라운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바로 경험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초월적으로는 관념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멋진 생각이에요. 경험적으로 실제한다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 즉 기하학이나 산수 법칙이 절대적으로 통용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이 경험 세계에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초월적으로 관념적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인식을 벗어난 세상 그 자체, 즉 물자체의 속성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을 경험 가능한 현상으로 만들어주는 우리 정신의 기여, 다시 말해 우리 정신의 형식일 뿐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결론은 칸트 철학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룰 더 복잡한 개념들의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안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은 철학자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엄청난 지적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걸까요?
칸트 이전에는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거의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고 있고 우리 마음은 그냥 그 현실을 수동적으로 복사하는 거죠. 사진 찍듯이. 그런데 칸트가 바로 이 오래된 믿음의 한복판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럴까? 하고 말이죠. 여기서 칸트가 제안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생각의 대전환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걸 코페르니쿠스가 뒤집고 태양이 중심이라고 했던 것과 맞먹는 충격이죠. 이전까지의 상식은 뭐였냐면 우리의 생각이 저 바깥 세계, 즉 대상에 들어맞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칸트는 이 관계를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대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틀에 들어맞아야 한다고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발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텅 빈 창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규칙 자체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설계자라는 선언이니까요. 이게 바로 칸트 철학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사상의 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아주 근본적인 구분,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칸트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오직 현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사물의 진짜 본 모습, 그걸 칸트는 물자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는 절대로 닿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눈앞에 사과가 하나 있어요. 빨갛고 둥글고 달콤하죠. 이건 현상으로서의 사과입니다. 우리의 시각, 미각, 촉각 같은 감각기관과 또 그걸 처리하는 우리 마음의 틀을 통해서 경험된 결과물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감각이라는 필터를 싹 걷어냈을 때 그 사과 자체가 도대체 뭔지는 우리는 영원히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좀 불완전하게 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전체가 이미 우리 마음이라는 공장을 거쳐서 나온 가공품이라는 그런 선언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칸트가 관념론자라고 해서 이 세상은 전부 우리 마음속 환상이야 이렇게 주장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버클리 같은 철학자는 세상이 그냥 우리 마음속 생각일 뿐이라고 봤지만 칸트는 다릅니다. 그는 우리 바깥에 우리 마음과 독립적인 세계, 즉 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외부 세계와 우리 마음의 틀이 함께 만들어낸 일종의 합작품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외부 세계가 밀가루나 계란 같은 원재료를 제공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요리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반죽하고 구워서 빵이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빵을 맛볼 수는 있지만 순수한 상태의 밀가루 그 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도대체 어떤 도구를 써서 이 현실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틀로 칸트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칸트 이전에는요, 이 시간과 공간의 정체를 두고 철학자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쪽에는 뉴턴이 있었죠.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우주 만물을 담는 거대하고 텅 빈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자 자체는 존재하는 거죠. 아주 절대적인 개념으로 본 겁니다.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만약에 세상에 아무런 사물이 없다면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이건 그냥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끝없는 논쟁에 칸트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지금 엉뚱한 곳을 보고 있어요. 칸트의 해결책은 이 논쟁의 판 자체를 뒤엎는 거였어요. 시간과 공간은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상자도 아니고 사물들 사이의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바로 그 방식, 우리 마음에 애초에 탑재된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평생 벗을 수 없는 특수한 안경에 비유할 수 있어요. 공간이라는 렌즈와 시간이라는 렌즈가 달린 안경이죠. 우리가 뭘 보던지 간에 그건 무조건 이 안경을 통해서 공간적인 형태로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나서 이걸 공간 속에 배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 자체가 처음부터 시공간이라는 형식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혼돈스러운 감각의 홍수에 공간이라는 틀이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 내면에서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에 시간이라는 틀이 순서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직관의 형식입니다. 마음의 운영체제, OS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의 정말 놀라운 이중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제 오른쪽에 책상이 있다는 건 제 상상이 아니라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바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철학적인 관점, 즉 초월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식과 상관없이 저 바깥에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경험에 대한 우리 정신의 기여, 우리 정신의 형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으로는 관념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기본 틀이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 데이터에 기본적인 질서를 부여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로 끝일까요? 아직 지식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죠. 우리 마음은 이 정리된 데이터를 어떻게 의미 있는 생각, 예를 들면 이것은 사과다 같은 판단으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칸트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각을 통한 직관과 머릿속의 개념. 만약 우리에게 감각, 즉 직관만 있고 개념이 없다면 어떨까요? 눈앞에 빨갛고 둥근 무언가가 어른거리는데 사과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게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저 의미 없는 감각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이라고 한 거고요. 반대로 사과라는 개념, 즉 생각은 있는데 실제 사과를 한 번도 본 적도 만진 적도 먹어본 적도 없다면요. 그건 그냥 텅 빈 껍데기 같은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공허하다고 한 겁니다. 진짜 지식은 이 둘이 만날 때만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일종의 생산 라인 같아요. 1단계, 외부 세계에서 원재료가 들어옵니다. 이게 감각이죠. 2단계, 이 원재료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곡차곡 정리됩니다. 이게 직관이고요. 마지막 3단계, 이 정리된 데이터에 우리 마음이 가진 여러 가지 개념이라는 도장을 꽝꽝 찍어서 의미 있는 제품으로 완성합니다. 이것은 사과다, 저 돌은 뜨겁다처럼요. 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해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사용하는 개념 그 도장들이 바로 범주입니다. 아까 시간과 공간이 마음의 OS 같다고 했죠? 그럼 이 범주는 그 OS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핵심 앱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실체라는 앱, 인과관계라는 앱, 하나 또는 여럿을 판단하는 앱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범주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이 범주라는 틀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파악하고 하나의 물체와 그것의 여러 속성들로 나눠 이해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칸트는 이것들이 바로 과학이 세상을 탐구할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 원리들이라고 주장해요. 왜 물리학자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우리 마음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실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실체 범주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과학자들이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믿을까요? 우리 마음에 인과성이라는 범주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활동 자체가 우리 마음에 내장된 이 규칙들을 현실 세계에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유명한 범주인 인과성을 좀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 말이죠. 칸트 이전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우리는 인과관계를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고 선언해서 철학계를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칸트는 바로 이 휴메의 공격으로부터 인과성을 그리고 과학 전체를 구해냈다고 자부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앞에 일어난 일이 뒤에 일어난 일의 원인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내 시선이 A에서 B로 옮겨간 것뿐인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칸트가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면 그의 철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집을 보고 있습니다. 지붕을 봤다가 창문을 봤다가 문을 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분명히 시간 순서대로 움직였죠. 자, 이번에는 강물이 흘러가는 걸 봅니다.
강 상류에 있던 배가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이 두 경험은 둘 다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집을 볼 때는 문을 먼저 보던 지붕을 먼저 보던 내 맘대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부분들은 원래 동시에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강에 떠내려가는 배는 어떻습니까? 하류에 있는 배를 먼저 보고 상류에 있는 배를 볼 수는 없죠. 이 순서는 객관적이고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은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칸트의 천재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 마음에 인과성이라는 규칙이 먼저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순서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순서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경험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이 순서는 절대 되돌릴 수가 없네 라고 느끼는 순간 인과성이라는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해서 아하, 이건 내 시선이 움직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실제로 객관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구나. 앞의 사건이 원인이고 뒤의 사건이 결과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칸트 주장의 심장부입니다. 휴미 그토록 세상 속에서 찾아 헤맸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필연적 연결, 그러니까 A가 일어나면 B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 연결고리는 세상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었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인과성이란 세계의 속성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 정심의 문법인 셈이죠. 자, 그럼 한 걸음 물러나서 칸트가 이뤄낸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볼까요? 정말 거대한 업적인데요. 첫째, 그는 수백 년간 이어진 철학계의 전쟁, 즉 지식은 오직 이성에서만 나온다는 합리론과 오직 경험에서만 나온다는 경험론의 싸움을 꺼냈습니다. 둘 다 반쪽면 맞다,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하다고 선언한 거죠. 둘째, 과학의 토대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뉴턴의 물리법칙처럼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을 믿을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그 법칙들이 우리 이성의 구조 자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지만이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우리 이성에 명확한 한계선을 그었습니다. 인과율 같은 우리 마음의 강력한 도구들은 오직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경험 너머의 세계, 예를 들어 신이나 영혼, 자유 같은 물 자체의 영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못 박은 거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죠. 이렇게 인과 법칙을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세계에만 가둬놓음으로써 칸트는 오히려 다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두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과학의 세계가 빈틈없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묶여 있다면 그 안에서 과연 우리 인간의 자유는 설 자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현상 세계 넘어 어딘가에 자유를 위한 공간이 남아있는 걸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이 우리가 칸트의 철학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마주하게 될 다음 도전 과제입니다. 자, 우리의 정신은 과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만 하는 수동적인 거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를 직접 설계하고 지어 올리는 아주 능동적인 건축가일까요? 임마누엘 칸트의 위대한 저서 순수 이성 비판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혁명적인 대답과 함께 시작됩니다.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리는 그의 생각은 우리가 세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우리의 인식 형식에 맞춰서 구성된다는 그야말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이죠. 오늘은 이 놀라운 주장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경험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지 그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칸트 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외부 세계의 모습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울이나 혹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깨끗한 석판 같은 것에 비유했거든요. 하지만 칸트는 이 오랜 전통에 정면으로 맞서 싸웁니다. 그는 우리의 정신이 단순히 정보를 쌓아두기만 하는 창고가 아니라고 선언해요. 오히려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 무질서한 감각의 데이터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구조화해서 마침내 객관적 경험이라는 아주 견고한 건물을 지어올리는 정말 유능한 건축가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건축가는 과연 어떤 총사진과 연장들을 가지고 이 거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걸까요? 네, 정신이라는 건축가는 대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일하는 걸까요? 칸트는 그 핵심 설계도를 범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범주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을 능동적으로 구성해내는지 칸트 철학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성의 역할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칸트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정신 능력이 있다고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바로 수용성과 자발성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수용성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감각 능력에 해당해요. 눈, 코, 귀, 피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로부터 색깔, 소리, 냄새, 촉감 같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 즉 인상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자발성이 바로 오성의 능력입니다. 이 오성은요,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감각적인 인상들을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묶어내고 질서를 부여하는, 즉 종합하는 능동적인 힘이죠.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감각은 세상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재료고요. 오성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설계도에 따라 멋진 집을 짓는 기술자와 같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인식이라는 집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칸트의 이 정말 유명한 문장은 방금 설명드린 핵심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관이라는 건 감각을 통해 얻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즉 재료를 의미하고요. 개념은 오성이 사용하는 생각의 틀, 바로 설계도를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감각적 경험, 즉 집을 지을 재료는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립해야 할지 알려주는 설계도, 즉 개념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저 혼란스러운 감각의 홍수 속에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맹목 상태, 즉 눈뜬 장님 신세가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완벽한 설계도인 개념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줄 재료, 즉 감각적인 내용물이 전혀 없다면요? 그건 그냥 텅 빈 생각, 그야말로 공허한 사유에 불과할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알, 즉 지식이라는 것은 감각이라는 풍부한 재료와 오성이라는 정교한 설계도가 서로 힘을 합칠 때만 탄생하는 위대한 합작품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오성이 개념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까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도구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칸트는 개나 책상 같은 대부분의 경험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경험 자체가 애초에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경험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개념들이 있다고 주장하죠. 이것이 바로 범주입니다. 이 범주라는 것은요,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인간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신의 내장 프로그램, 즉 선험적 개념들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실체나 원인 같은 개념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죠.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과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금 변해도 그게 여전히 하나의 사과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정신이 실체라는 범주, 즉 일종의 틀을 사용해서 변화하는 속성들 귀에 있는 어떤 통일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주들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특수한 안경과 같아요. 우리는 이 안경을 통해서만 비로소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감각의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칸트가 제시한 이 정신의 안경, 즉 여러 범주들 중에서도 그의 철학 전체를 뒤흔들고 그를 스스로 독단의 잠에서 깨웠다고 말하게 만든 결정적인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과율입니다. 이 인과율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칸트가 어떻게 당시 철학계의 거대한 난제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칸트에게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을 안겨준 인물은 바로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데이비드 흉입니다. 흉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파괴적인 주장을 펼쳤어요.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 그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직접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저 한 사건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당구공 A가 B에 부딪힌 후에 B가 움직이는 걸 수없이 보면서 우리는 A가 B를 움직였다고 믿게 될 뿐이지 그 둘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필연적인 힘을 목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흉에게 인과관계란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반복된 경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긴 습관적인 기대나 심리적인 느낌에 불과했어요. 이 주장은 모든 과학적 법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말 위험한 주장이었죠. 칸트의 흉의 비판이 아주 날카롭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의 회의주의적인 결론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른쪽처럼 반박합니다. 인과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오성이 객관적인 경험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규칙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는 정말 기가 막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냅니다. 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연속적인 경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 제가 방 안에서 먼저 문을 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창문을 봅니다. 제 시각적 경험은 분명 문 다음에 창문으로 순차적이죠. 하지만 저는 문과 창문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원한다면 창문을 먼저 보고 문을 나중에 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의 순서는 전적으로 제 마음대로 바뀔 수 있고 대상들은 함께 존재하죠.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계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제가 창밖을 보니까 강 상류에 마차 한 대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니까 그 마차가 강 하류에 와 있어요. 이 경우 역시 상류의 마차 다음에 하류의 마차로 순차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차라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먼저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순서는 객관적인 사건 자체에 내재되어 있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인 계기입니다. 휴메 주장대로라면 이 두 경험은 사실 구별될 수 없어야 해요. 둘 다 그저 A 다음에 B를 본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이 둘을 구별해서 하나는 그냥 나의 주관적인 시선 이동으로, 다른 하나는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으로 판단합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칸트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인과율이라는 규칙, 즉 모든 사건은 반드시 원인을 갖는다는 규칙을 경험 이전에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차의 예시에서 우리는 상류의 위치가 하류의 위치의 원인이 되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적 흐름 속에 있다고 무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객관적인 순서가 포착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규칙을 우리의 오성이 세계에 부과하는 것이죠. 이 인과줄이라는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주관적인 계기와 객관적인 계기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경험은 뒤죽박죽인 꿈과 현실의 구분 없는 혼돈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인과율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경험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험 가능성의 조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험의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해낸 우리의 이성은 이제 자신감에 가득 차서 어깨를 으쓱합니다. 와,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경험의 세계 저 너머 형이상학의 세계까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오만한 비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칸트는 우리에게 가장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건 사실 이성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유혹입니다.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경이로운 성공을 거뒀으니 자신의 그 강력한 능력을 사용해서 감각 경험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가? 우리에게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인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성은 이제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이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칸트는 이 전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경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일하는 오성이었습니다. 오성은 감각적 경험이라는 영토 안에서만 활동하는 아주 착실한 일꾼이죠. 하지만 이제 등장하는 것은 감각적 경험이라는 족쇄를 끊어버리고 무한한 세계로 자유롭게 날아오려는 순수 이성입니다. 이성은 더 이상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의 근원, 궁극적인 원인, 즉 무조건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칸트는 이 여정을 금지된 구역으로의 위험천만한 비행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 범주라는 도구들이 이 새로운 영역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끔찍한 모순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이성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비행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성은 그렇게나 원하던 궁극적인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지는 딜레마, 즉 스스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모순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칸트는 이것을 이율배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이율배반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바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편으로 이성은 정립을 주장합니다. 즉, 세계는 반드시 시간 속에서 시작점이 있어야 하고 공간적으로도 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한 시간을 거슬러서 현재에 도달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무한한 전체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한 주장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성은 정반대의 주장, 즉 반정립도 똑같이 설득력 있게 내세웁니다. 세계는 시작이 없고 무한하다는 거죠. 만약 세계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의 텅 빈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생겨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 역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성은 이 두 주장 모두에 대해서 똑같이 타당하고 엄밀한 논증을 만들어내면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율배반은 바로 자유와 자연법칙 사이의 충돌입니다. 정립의 입장은 우리의 도덕적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죠. 스스로 시작하는 첫 번째 원인, 즉 자유의 인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반정립의 입장은 과학적인 세계관에 근거합니다. 자연 세계에는 예외란 없으며 모든 사건은 그 이전의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과율의 원칙이죠. 여기에는 자유로운 의지가 끼어들 틈이 단 1mm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도덕적 신념과 과학적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모순에 대해서 칸트는 말 그대로 세계를 둘로 나누는 정말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고 과학으로 탐구하는 현상의 세계입니다. 인과 법칙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예측 가능한 세계죠.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반정립이 맞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두 번째 세계, 즉 예지체 또는 물자체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 미지의 영역에서는 정립이 주장하는 바로 그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인간의 행위는 현상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경험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행위의 근원인 예지체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결단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칸트가 이걸로 자유를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의 결정론적인 세계 안에서도 자유가 존재할 틈을 만들어 도덕을 위한 공간을 안전하게 지펴낸 것입니다. 이제 칸트는 자신의 비판이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이성의 가장 높고 성스러운 대상, 즉 신의 존재 문제로 향합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오직 이성 하나만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장대한 시도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칸트는 그 이유를 차갑게 해부하고자 합니다. 그는 철학의 역사를 지배해온 세 가지 대표적인 신존재 증명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 자체에 존재라는 속성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존재론적 증명.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하니까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 즉 신이 있어야 한다는 우주론적 증명.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정교한 질서와 설계를 보면 이 세계를 만든 위대한 설계자, 즉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물리신학적 증명, 흔히 설계 논증이라고도 하죠. 칸트는 이 모든 증명에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그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첫 번째 증명, 즉 개념만으로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향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존재한다는 말이 과연 빨갛다거나 크다는 말과 같은 종류의 단어일까요? 그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대상의 성질이나 특징을 묘사하는 수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다, 빨갛다 같은 속성들을 추가할 수는 있죠. 하지만 거기에 존재한다는 말을 덧붙인다고 해서 그 대상의 개념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풍부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칸트는 이 점을 아주 명쾌하고 유명한 예시로 설명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100달러라는 개념과 제 주머니 속에 실제로 있는 100달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개념적으로 이 둘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둘 다 동일한 액수의 가치를 지니죠. 제 주머니 속의 현실의 100달러가 제 머릿속 100달러보다 존재라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1센트라도 더 많은 가치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존재는 개념에 덧붙여지는 속성이 아니라 그 개념이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즉 현실화되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나타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완벽한 섬이
그 상상만으로 현실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 완벽한 존재라는 개념 역시 그 개념만으로 신의 실제 존재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판의 심오한 결론은 결코 무신론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칸트는 이성적 지식의 영역에서 신, 자유, 영혼 불멸과 같은 문제들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믿음이 설 자리를 역설적으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즉, 이런 형이상학적인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확신의 올바른 토대는 이론적 지식이나 증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도덕적 경험과 실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성은 자신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고하야만 했습니다. 바로 신앙에게 그 고유하고 신성한 영역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칸트는 이론이성의 월권을 비판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철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것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자유, 도덕, 신과 같은 가치들은 이제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까요? 이 중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칸트는 이제 이론이성의 영역에서 실천이성의 영역으로, 즉 도덕 철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구하게 될 위대한 여정입니다. 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걸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 감정이나 아니면 행동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곤 하죠.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자, 드디어 칸트 철학의 정점이자 가장 실천적인 부분, 바로 그의 도덕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 편에서 다뤘듯이 순수 이성이 이론의 세계에서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이제는 실천 이성의 영역에서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함께 탐험해 보시죠. 자, 먼저 칸트가 딱 마주했던 그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쪽에는요, 과학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에서 인간은 그냥 원인과 결과라는 거대한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유전자, 환경, 타고난 성격 같은 것들로 전부 설명이 가능하죠. 뭐랄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처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행동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도덕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단순히 주어진 조건에 반응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깊숙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세계의 충돌, 여기서 칸트의 윤리학은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칸트 윤리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의 일부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인 주체이기도 하죠.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정체성이 어떻게 한 개인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칸트는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떠납니다. 칸트의 해결책은요,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자유에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다고 전제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가정 같은 거죠. 칸트한테 자유는 말하자면 도덕의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아주 단단하고 유일한 다리 같은 거였습니다. 먼저 타율이라는 상태를 이해해 볼게요. 이건 우리 의지가 외부의 힘에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다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요. 내 행동의 규칙이 내 안의 이성이 아니라 내 바깥의 어떤 것, 이를테면 본능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것에서 비롯될 때 칸트는 이런 상태를 자유롭지 못한 타율의 상태라고 본 거죠.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보통 그 행동을 그 사람의 성격과 주변 환경이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취급하죠. 예를 들면 걔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래 라거나 그런 환경에선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관점에서는 칭찬이나 비난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저 이해만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현상계의 인과법칙에 지배받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율의 정반대편에 바로 진짜 자유, 자율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법칙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외부의 어떤 힘에도 기대지 않고 오직 내 안의 이성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율적이 되는 겁니다. 행동의 원천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이성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현상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한테 도덕이라는 이 거대한 건물은요, 자율, 즉 도덕적 자유라는 이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만약 인간에게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걸 따를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없다면 마땅히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도덕은 자유의 개념을 분석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깔아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유라는 다리를 건너서 도덕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 그건 대체 뭘까요? 칸트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명령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칸트의 도덕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가원 명령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원 명령은 말 그대로 만약 쉬라면 시하라라는 형태의 조건이 붙는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어떤 특정한 욕구나 목적을 전제로 하죠.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라거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라는 식의 말들은 전부 가원 명령이에요. 이건 그냥 처세술, 똑똑하게 사는 방법에 가깝지 칸트가 말하는 순수한 의미의 도덕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진짜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태를 띠어요. 여기엔 만약에가 없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같은 전제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처럼 미조건적으로 단호하게 명령하죠. 왜 그럴까요? 이 명령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이성 그 자체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라면 누구라도 그건 그렇지 하고 타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칙, 그것이 바로 정언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제시한 정언 명령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공식입니다. 여기서 준칙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속으로 따르는 나만의 원칙, 내가 이걸 왜 하려는 거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칸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의 바탕에 깔린 나만의 원칙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칸트는 우리 행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험 방법을 하나 줬어요. 바로 보편화 가능성 테스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친구한테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갚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려고 해요. 자, 1단계, 저의 준칙은 돈이 필요할 땐 거짓 약속을 하겠다입니다. 2단계, 이 준칙을 보편화시켜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 약속을 하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3단계, 모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약속을 믿지 않겠죠.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제도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하려던 거짓 약속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즉, 저의 준칙은 보편화되는 순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약속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이 규칙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만큼은 예외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 원칙을 모든 사람이 따라도 괜찮은 보편적인 법칙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건 스스로를 다른 모든 이성적인 존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는 지극히 비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이 도덕 법칙은 이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좀 추상적인 원리가 이제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언명령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이 공식은 도덕적인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죠.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이성적인 존재는 그 자체로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별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데요. 사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잖아요. 카페 점원분은 저한테 커피를 주는 수단이고 저는 그분한테 돈을 버는 수단이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칸트가 진짜 문제 삼는 건 상대를 오로지 수단으로만, 즉 나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장애물로만 취급하는 태도예요. 상대방도 나름의 삶의 목적과 존엄성을 가진 나와 동등한 이성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비도덕적인 행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칸트 철학체계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인 긴장관계. 바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의 싸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과연 어떤 행동이 진짜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걸까요? 칸트는 여기서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요. 핵심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정직하게 장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 이유가 단골을 잃기 싫어서, 즉 자기 이익 때문이라면 그 행동은 의무와 일치하긴 하지만 도덕적 가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이익과 상관없이 정직한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비로소 도덕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칸트는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심지어 따뜻한 동정심에서 우러나와 남을 돕는 행동조차 순수한 도덕적 가치는 없다고 봐요.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동기가 의무감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경향성이기 때문이죠. 오직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진짜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칸트 이론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또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의 주장은 마치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걸 즐기지 않고 오히려 하기 싫은 마음과 힘들게 싸워가면서 의무를 이행할 때 더 큰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옳은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에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죠. 이건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부딪히는 부분이라 많은 논쟁을 낳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길고 긴 여정을 거쳐서 칸트는 드디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을 넘어서까지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지능, 용기, 돈,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죠. 근데 악한 목적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잖아요? 똑똑한 머리로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용감하게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건부로만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칸트한테 선의 의지는 그 행동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그냥 선한 겁니다. 그럼 이 선의지가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어떤 결과를 계산하거나 감정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오직 이게 내 의무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입니다. 내 안에 이성이 발견한 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존경하고 그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인 거죠. 결국 칸트에게 선의지는 인간이 가진 자유와 이성의 가장 빛나는 증거이자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셈입니다. 칸트의 도덕 이론은 그냥 오래된 책 속에 갇혀있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신의 모든 행동이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의 법이 된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법을 만들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야말로 칸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하고 또 영원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